엄마.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안고 들어갈 텐데 웬일인지 엄마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또 숨었구나. 방문을 열어봐도 엄마가 없었다. 옳지, 그럼 다락에 있지. 발판을 갖다 놓고 다락문을 열었으나 엄마는 거기도 없었다. 건너방까지 가봐도 없었을 때는 앞이 안 보였다. 울음 섞인 목소리는 몇 번이나 엄마를 불렀다. 그러나 마루에서 제각되는 시계 소리밖에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주춧돌 위에 앉아서 정말 엄마 없는 아이같이 울었다. 그러다가 신발을 벗어서 앉고 벽장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날 유치원에서 몰래 빠져나왔었다. 순이한테 끌려다니다가 처음으로 혼자 큰 한길을 걷는 것이 어떻게나 기뻤는지 몰랐었다. 금시에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자파상 유리창도 들여다보고 약 파는 사람 연설하는 것도 듣고 아이들 싸움하는 것 구경하느라고 그러느라고 좀 늦게야 온 듯하다. 자다가 눈을 떠보니 캄캄하였다. 나는 엄마를 부르면서 벽장문을 발길로 찼다. 엄마는 달려들어 나를 끌어안았다. 그때 엄마의 가슴이 왜 그렇게 뛰었는지, 엄마의 팔이 왜 그렇게 떨렸는지 나는 몰랐다. 너 잃은 줄 알고 엄마는 미친년 모양으로 돌아다녔다. 너는 왜 그리 엄마를 송아 먹이니? 어쩌자고 너 혼자 온단 말이야. 그리고 숨기까지 하니 너 하나 믿고 살아가는데 엄마는 아무래도 달아나야겠다. 나들이 간 줄 알았던 엄마는 나를 찾으러 나갔던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그저 울었다. 그 후 어떤 날 밤에 자다가 깨어보니 엄마는 안이 자고 앉아 무엇을 하고 있었다. 나도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장롱에서 옷들을 꺼내더니 돌아가신 아빠 옷 한 벌에 엄마 옷 한 벌씩 짝을 맞춰 차곡차곡 집어넣고 내 옷은 따로 반다지에 넣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슬퍼졌지만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엄마는 아빠를 따라가고 말았다. 엄마가 나의 엄마였다는 것은 내가 타고난 영광이었다. 엄마는 우아하고 청초한 여성이었다. 그는 서화에 능하고 검은고는 도에 가까웠다고 한다. 내 기억으로는 그는 나에게나 남에게나 거짓말한 일이 없고 거만하거나 비겁하거나 몰인정한 적이 없었다.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엄마한테서 받은 것이요. 내가 많은 결점을 지닌 것은 엄마를 일찍이 잃어버려 그의 사랑 속에서 자라지 못한 때문이다. 엄마는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비단이나 고운 색깔을 몸에 대신 일이 없었다. 분을 바르신 일도 없었다. 사람들이 자기 보고 아름답다고 하면 엄마는 죽은 아빠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여름이면 모시, 겨울이면 옥양목. 그의 생활은 모시같이 섬세하고 깔끔하고 옥양목같이 깨끗하고 차가웠다. 황진이처럼 멋있던 그는
죽은 남편을 위하여 기도와 고행으로 살아가려고 했다. 폭포 같은 마음을 지닌 채 호수같이 살려고 애를 쓰다가 바다로 가고야 말았다. 엄마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내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나는 그 후 외지로 돌아다니느라고 엄마의 무덤까지 잃어버렸다. 다행히 그의 사진이 지금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30대에 세상을 떠난 그는 언제나 젊고 아름답다. 내가 새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엄마한테서 배운 웃음이다. 나는 엄마 아들답지 않은 때가 많으나 그래도 엄마의 아들이다. 나는 엄마 같은 애인이 갖고 싶었다. 엄마 같은 아내를 얻고 싶었다. 이제 와서는 서영이나 아빠의 엄마 같은 여성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간절한 희망은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엄마와 나는 숨긴 외기를 잘하였다. 그럴 때면 나는 엄마를 금방 찾아냈다. 그런데 엄마는 오래오래 있어야 나를 찾아냈다. 나는 다락 속에 있는데 엄마는 이 방 저 방 찾아다녔다. 다락을 열고 들여다보고서도 여기도 없네 하고 그냥 가버린다. 광에도 가보고 장독 뒤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하도 답답해서 소리를 내면 그제야 겨우 찾아냈다. 엄마가 왜 나를 금방 찾아내지 못하는지 나는 몰랐다. 엄마와 나는 구슬치기도 하였다. 그런데 착하던 엄마도 구슬치기를 할 때는 아주 떼쟁이였다. 그런데 내 구슬을 다 딴 뒤에는 그 구슬들을 내게 도로 주었다. 왜 그 구슬들을 내게 도로 주는지 나는 몰랐다. 한 번은 글방에서 몰래 도망 나왔다. 너무 이른 것 같아서 한 길을 좀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왔다. 내 생각으로는 그만하면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물었다. 어물어물 했더니 엄마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막 때린다. 나는 한나절이나 울다가 잠이 들었다. 자다 눈을 뜨니 엄마는 내 종아리를 만지면서 울고 있었다. 왜 엄마가 우는지 나는 몰랐다. 나는 글방에 가기 전부터 추상화를 그렸다. 엄마는 그 그림을 틀에 만들어서 벽에 붙여 놓았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추상화가 없을 때라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아마 우리 엄마가 좀 돌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엄마는 새로 지은 옷을 내게 입혀보는 것을 참 기뻐하였다. 옷 입히는 동안 내가 몸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야단이었다. 작년에 접어 넣었던 것을 다 내어도 길이가 작다고 좋아하였다. 그런데 내 키가 지금도 작은 것은 참 미안한 일이다. 밤이면 엄마는 나를 데리고 마당에 내려가 별 많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북두칠성을 찾아 북극성을 알려주었다. 은하수는 별들이 모인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그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불행히 천문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나는 그 후부터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엄마는 나에게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나는 왕자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전복을 입고 복권을 쓰고 다니던 내가 왕자 같다고 생각하여서가 아니라 왕자의 엄마인 왕후보다 우리 엄마가 더 예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예쁜 엄마가 나를 두고 달아날까봐 나는 가끔 걱정스러웠다. 어떤 때는 엄마가 나의 정말 엄마가 아닌가 걱정스러운 때도 있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달아나면 어쩌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때 엄마는 3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게 영영 가버릴 것을 왜 3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는지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다. 서영이. 내 일생에는 2 여성이 있다. 하나는 나의 엄마고 하나는 서영이다. 서영이는 나의 엄마가 하나님께 부탁하여 내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다. 서영이는 나의 딸이요, 나와 뜻이 맞는 친구다. 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정서가 풍부하고 두뇌가 명석하다. 값싼 센티멘탈리즘에 흐르지 않는 지적인 양 뽐내지 않는 건강하고 명랑한 소녀다. 버릇이 없을 때가 있지만 나이가 좀 들면 괜찮을 것이다. 나는 남들이 술 마시느라고 없앤 시간, 바둑 두느라고 없앤 시간, 돈 버느라고 없앤 시간, 모든 시간을 서영이와 이야기하느라고 보냈다. 아마 내가 책과 같이 지낸 시간보다도 서영이와 같이 지낸 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은 내가 산 참된 시간이요, 아름다운 시간이었음은 물론 내 생애의 가장 행복된 부분이다. 내가 해외에 있던 1년을 빼고는 유치원서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의 매일 서영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다. 어쩌다 늦게 데리러 가는 때는 서영이는 어두운 운동장에서 혼자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것은 1년 동안이나 서영이와 떨어져 살던 기억이다. 오는 도중에 동경에서 3일간 체류할 예정이었으나 견딜 수가 없어서 그날로 귀국했다. 그래서 비행장에는 마중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나는 택시에 짐을 싣고 곧장 학교로 갔다. 내가 서영이 아빠로서 미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내 생김이 늘씬하고 멋지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따라서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다. 젊은 아빠가 아닌 것이 미안하다. 보수적인 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대가 커서 그것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미안하다. 서영이는 내 책상 위에 아빠 몸조심이라고 먹글씨로 예쁘게 써붙였다. 하루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아빠 몸조심이 아빠 마음조심으로 바뀌었다. 어떤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랬다는 것이다. 그 무렵 서영이는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을 읽고 공책에다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아빠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라고 써놓은 것을 보았다. 아무려나 서영이는 나의 방파제이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는 능히 막아낼 수 있으며 나의 마음속에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나는 서영이도 결혼을 할 테지 하고 10년이나 후의 일이지만 이 생각 저 생각 할 때가 있다. 딸이 결혼하는 것을 남에게 준다, 치운다 이런 따위의 관념은 몰인정하고 야속하고 죄스러운 일이라 믿는다. 딸의 사진을 함부로 돌린다거나 상품을 내어 보이듯이 선을 보인다거나 하는 짓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어서 보내야겠는데 큰일 났어요. 어디 한 군데 천거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나에게 하는 사람의 얼굴을 나는 빤히 쳐다본다. 결혼을 한 뒤라도 나는 내 딸이 남의 집 사람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시집살이는 아니하고 독립한 가정을 이룰 것이며 거기에는 부부의 똑같은 의무와 권리가 있을 것이다. 아내도 새집에 온 것이요 남편도 새집에 온 것이다. 남편의 집인 동시에 아내의 집이요 아내의 집인 동시에 남편의 집이다. 결혼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사랑은 억지로 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혼은 사랑에 따라 특히 천품이 있는 여자에 있어서 자기에게 충실하기 위하여 아니하는 것도 좋다. 자기의 학문, 예술, 종교 또는 다른 사명이 결혼 생활과 병행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의의 있을 것이다. 결혼 생활이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퀴리 부인 같은 경우는 좋은 예라 하겠다. 여자의 결혼 연령은 20대도 좋고 30대도 좋고 그 이상 나이에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청춘이 짧다고 하지만 꽃같이 시들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다.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거리를 걷고 싶다고. 지금 나에게 이 축복받은 겨울이 있다. 장래에 결혼하면 서영이에게도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지 않으면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좋겠다. 그리고 다행히 내가 오래 살면 서영이 집 근처에서 살겠다. 아이 둘이 날마다 놀러 올 것이다. 나는 파랑새 이야기도 해주고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희 엄마처럼 나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장기도 둘 것이다. 새로 나오는 잎새같이 보드라운 뺨을 만져보고 그 맑은 눈 속에서 나의 여생의 축복을 받겠다.